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아빠입니다. 어릴 때를 생각하면 늘 가난했던 기억만 나요. 저는 공부를 참 잘했는데 돈이 없어서 독서실에 갈 돈이 없었어요. 집에는 방이 2개였는데 하나는 부모님이, 남은 하나는 저를 포함해 세형제가 같이 지내야 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공부하려면 불을 끌 수가 없었는데도 동생들은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곤 했어요. 그러나 난관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안 자고 뭐하니? 내일 시험이라 공부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많이 하잖아. 얼른 불 끄고 자. 네. 어머니는 제가 밤새 불을 켜놓고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였죠. 가난한 상황 탓도 있었겠지만 제 어머니는 동네 안에서도 인색하기로 유명하셨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윗집 아주머니와 싸우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 연탄 가져가는 거 봤다니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조금 전에 사오는 길인데. 글쎄, 우리 집 애가 봤대요. 아랫집 아줌마가 또 슬쩍 우리 연탄 가져간다고. 참네, 아유, 그깟 연탄 얼마나 한다고? 내가 그걸 훔쳐요. 지난번에도 내가 시장에서 콩나물 사고 있으니까 옆에서 깎는 걸 도와주고는 나한테 콩나물 조금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그건 아줌마도 고맙다고 준 거잖아요. 조금만 달래놓고 한 주막 가져갔잖아요. 그런 게 한두 번이냐고. 듣고 있는데 제가 다 창피하더라고요. 그날 차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네를 떠도는데 편의점 앞에 주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가 있더라고요. 고민하다가 들어갔는데 마침 사장님이 계셨어요. 제가 고등학생인데 아르바이트 할 수 있을까요? 주말이니까 할 수 있겠네. 걱정하지 말고 와. 난 학생이라고 시급 떼먹고 그런 악덕사장 아니야. 덕분에 저는 주말마다 아르바이트 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편의점이라 손님도 많지 않아서 공부하기도 좋더라고요. 일한 지 3달쯤 지났을 때 사장님이 저에게 한 여학생을 소개하셨어요. 새로운 여자 아르바이트생인데 당분간은 같이 일하면서 일 좀 가르쳐줘. 네. 우리 어머니가 좀 아프셔서 내가 자주 못 올 것 같아서 한 명 더 뽑았으니까 사람 몰리는 시간에는 같이 일해. 너 퇴근하면 이 친구가 몇 시간 더 하다 갈 거야. 새로운 여학생은 밝고 착하긴 한데 다소 덜렁거렸습니다. 툭 하면 어디선가 비명이 들리는데 가보면 뭔가를 쏟았거나 부딪혔거나 넘어졌거나 한 거더라고요. 몸이 남아나질 않겠다 싶은 캐릭터였는데 가장 힘든 건 제가 공부를 할 때도 계속 말을 건다는 것이었죠. 너 그거 알아? 내가 어제 TV에서 봤는데. 저기, 나 공부해야 되는데. 넌 공부해.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아니, 공부하는데 왜 재밌는 얘기를 해준대? 그거야. 공부는 재미없잖아. 너 재밌게 해주려고. 그건 내 공부를 방해하는 거라고 딱 잘라 말해야 하는데 해맑게 저를 보는 눈동자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이 좀 이상해졌어요. 평소라면 짜증이 났을 그의 행동에도 화가 안 나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또 쏟았어. 내가 다시 주워서 다시 진열할게. 계산대에 가 있어. 손님 오겠다. 또 네가 하려고? 이건 무겁잖아. 무거우니까 쏟았겠지. 다치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해달라고 해. 내가 퇴근하기 전에 다 내놓고 갈 테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옆에서 쫑알거리는 그의 목소리도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시험 기간이 가까워지자 그 애가 모르는 문제가 있다며 저에게 뭘 묻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문제를 풀어주니 그 애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저를 칭찬하는 겁니다. 뭐야, 너 공부 엄청 잘하는구나. 이거 하나 본 거라 뭘. 아니야, 이 문제 우리 반 1등도 어려워했었어. 너 완전 천재야, 천재. 그런 여자애는 처음 봤어요. 제가 조금만 잘해도 무슨 이 세상 최고라는 듯이 칭찬을 하질 않나. 실수해도 온 힘을 다해 미안해한 뒤 돌아서면 잊고 또 천진난만하게 웃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적한 편의점 안에 웬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시기에 뭘 찾으시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귀가 안 들리시는 분 같아서 다가가서 얼굴을 보며 물었죠. 아주머니, 뭐 찾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주머니는 제 입을 가만히 보시더니 손으로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수어 같은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엄마! 창고에 있던 그 애가 나오며 아주머니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활짝 웃으며 수어로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 애의 주변에서 후광이 비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애의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다 주신 거였어요. 그 애가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김밥이네? 응, 우리 엄마 김밥 진짜 맛있다? 뭐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도 맛있어. 먹어봐. 그러면서 김밥 하나를 제 입에 쏙 넣어주는 겁니다. 저는 얼결에 그걸 받아먹고 말았죠. 사실 저는 엄마가 싸준 김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릴 때 소풍 갈 때도 엄마는 늘 새벽부터 일을 나가셨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빈손으로 소풍에 갔어요. 처음엔 깜빡하고 놓고 왔다는 핑계도 됐었는데 나중에는 친한 친구가 제 것까지 싸우기도 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랬죠. 그의 말대로 김밥은 참 맛있었습니다. 김밥을 나눠 먹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하고 말았죠. 넌 좋겠다. 엄마가 김밥도 싸다 주시고. 우리 엄마가 김밥집에서 일하거든. 아, 정말? 응. 우리 엄마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해서 일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김밥집 사장님이 일자리를 주셔서 몇 년째 일하고 있어. 그런데 아무리 봐도 김밥집에서 파는 것 같은 김밥은 아니었어요. 재료도 파는 것 치고는 좀 부족하다 싶었죠. 제 표정을 본 그 애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건 파는 게 아니고 남은 재료로 엄마가 싸우는 거야. 아, 덕분에 끼니 걱정은 없어. 예전에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밥 끓여서 며칠을 나눠 먹고 그랬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호강이야. 너무 밝고 어두운 티가 없어서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그의 집도 참 가난했더라고요. 가난을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는 그 애가 멋져 보였습니다. 그냥 해맑고 착하기만 한 애가 아니라 강단 있고 솔직한 친구라는 걸 깨달았죠. 그날 이후 이미 생긴 호감은 점점 커져서 그 애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 애 앞에선 돈이 없는 척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때때로 가난해진 마음을 숨길 필요도 없었죠. 그 애는 저에게 따뜻한 정을 주었고 저는 그 애에게 필요한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아르바이트 시간이 끝났는데도 그 애를 도와주면서 곁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 애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1년 중 거의 11달을 지방에서 일하시는 막노동자셨는데 집에 가져다주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알코올 중독이셔서 번 돈을 거의 다 술 마시는 데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밤낮 없이 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도 아빠는 집에 생활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1년 가까이 아버지에게서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아 생활이 늘 빠듯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대학교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떻게든 살았겠지만 저에겐 아직 미성년인 동생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나 대학 포기하고 돈 벌래. 뭐? 대학을 포기해? 공부해서 뭐해. 당장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차라리 막노동이라도 하면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은 없잖아. 말도 안 돼. 어떻게 공부해서 장학금까지 받고 들어간 대학인데. 너 심지어 4년 장학생이잖아. 근데 그걸 포기하겠다고? 아르바이트 정도로는 동생들 생활비가 감당이 안 돼. 정 안 되면 휴학이라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의사 될 거잖아. 막노동하다가 손이라도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과외비로는 부족해서 그래. 공부할 시간도 부족해서 과외를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휴학하면 과외가 안 들어올 거고. 그냥 공부를 멈추고 돈을 벌러 나가는 게 답이야. 내가 벌게. 갑작스러운 여자친구의 선언에 당황했습니다. 사실 대학에 흥미가 없었던 여자친구는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있던 때였죠. 네 돈을 나한테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 타이밍에 나한테 해야 하는 게 뭐겠어? 어? 저는 여자친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채 멍해졌고 여자친구는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너 바보야? 프로포즈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랑 결혼해달라고. 저는 얼어붙고 말았죠.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는 대학생과 결혼을 하겠다니 이번엔 제가 여자친구를 만류했습니다. 너 지금 되게 감정적이야. 잘 생각해. 날 뭘 믿고 시집을 오려고 그래. 더더구나 네가 벌어서 날 먹여 살려야 하는데. 이건 일종의 투자지.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하는 투자. 어? 너 의사 될 거잖아. 그럼 나 의사 사모님 되는 거고. 그땐 돈도 잘 벌겠지? 여자친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진정해. 네가 나 불쌍해서 이러는 건 알겠는데 이건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야. 나도 마찬가지야. 난 널 책임져야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장가 오라고. 너 진짜 왜 그래? 결국 내가 프로포즈까지 하게 만드네. 너 이래놓고 나중에 나한테 미안해서 어쩌려고 이래? 이대로는 진짜 저한테 시집을 올 기세더라고요. 알았어. 일단 휴학도 자퇴도 안 할 테니까 너도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다시 얘기하자. 분명 잘 생각하다 보면 내가 미쳤었구나 할 거야. 내 생각은 안 변해. 내가 아직은 쥐꼬리만한 월급밖에 못 벌지만 너는 책임지고 살 수 있어. 여자친구가 계속 뜻을 굽히지 않기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시집 오면 너희 어머니는... 그런데 여자친구가 어이가 없다는 듯 대꾸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내가 빠져주면 사는 게 훨씬 편하지. 어?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김밥 잘 말아서 김밥집에서 일한다고. 엄마야 뭐 혼자 벌어서 혼자 다 쓰면 훨씬 좋지.
생각지도 못한 여자친구의 논리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와 결혼하겠다는 뜻을 계속 꺾지 않았고 참다 못해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고생길이 훤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괜찮다고 했잖아. 사랑하는 여자를 고생시키고 싶은 남자가 어딨어. 너도 나한테 사랑하는 남자야. 그래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당장 너 호강시켜준다는 약속 같은 건 못해. 누가 호강시켜달래? 나는 그냥... 근데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어? 그래서 꼭 너한테 행복하게 해줄게. 결국엔 호강시켜줄게. 여자친구는 저를 말에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너랑 함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렇게 우린 결혼했습니다. 쥐뿔도 없는 20대 초반의 애들끼리 멋모르고 한 결혼이었죠. 그러나 아내의 말이 옳았어요. 아내도 그랬지만 저 역시 아내가 있어서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틈틈이 과외도 했어요. 부족하게나마 생활비를 보태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아내는 그마저도 관두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어제도 코피 흘리던데 과외 공부를 할 시간에 잠을 더 자. 과외 조금 했다고 코피가 나나? 그냥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쉬어줘야 해. 나 과부 만들 생각 아니면 과외 그만하고 쉬어. 내가 월급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길게. 아내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대리가 될 예정이었는데 회사를 관두고 월급이 더 많은 마트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아내의 선택을 보며 저는 더 공부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덕분에 저는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고 인턴으로 들어간 후부터는 월급을 받게 되어 생활에도 보탬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단계를 밟으며 레지던트를 시작한 뒤에는 첫째 아들이 생겼고 전문의가 된 후엔 둘째 딸이 생겼어요. 그전부터는 아내가 마트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아내는 아들, 딸을 키우면서도 마트 일을 병행했었어요. 레지던트 월급으로는 내 식구가 먹고 살긴 부족했고 그런 아내를 보며 늘 마음이 무거웠었거든요. 저는 그 오랜 수련 기간을 마치고 전문의가 된 것보다 아내가 마트 일을 관둘 수 있게 된 게 더 좋았습니다. 아내는 마트를 관두던 날 신이 나서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진짜 의사 사모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벌어다 주는 거로 편하게 살아. 하여튼 못 말려. 나 마트 일 더 해도 되는데 이제 애들도 많이 커서 종일 집에 있을 필요 없어. 일 대신 다른 거래 그럼. 다른 거?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해도 되고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워도 되고. 그러네. 그러더니 아내는 요리학원에 다니며 저와 아이들에게 해줄 맛있는 요리를 배워오기도 하고 인근 복지회관에서 하는 수영 강습도 받더라고요. 더 좋은 데서 하라고 해도 아내는 돈을 아끼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내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의대 교수까지 될 수 있었죠. 아들, 딸도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아들은 저를 따라 의사가 되겠다고 했고 딸은 수학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잘 자라주는 자식들을 보면서 아내와 저는 젊은 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다 당신이 한 거야. 당신이 의사 남편도 만들고 의대 간 아들도 만들었어. 어머, 내가 의사를 둘이나 만든 거네? 이제 딸도 수학교육과를 간다고 하니까 교사까지 만들었네.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즈음 아내는 먹는 게 좀 시원치 않았어요. 제가 걱정하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배부른 내 가족이 셋이나 되는데 뭐 어때? 나이 드니까 입맛도 좀 없고 그런 거지. 당신도 그러잖아.
아내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국가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어요. 건강검진에서 별 이상이 없는데 별 걱정을 다 한다며 저를 안심시키곤 했죠. 그러나 갈수록 야위어가는 아내를 보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여보, 우리 오랜만에 브런치 데이트 할까? 진짜? 당신 오늘 점심에 시간 돼? 우리 병원 근처로 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냥 웬만하면 아무것도 먹지 말고 와. 입맛 확 돋우는 걸로 사줄게. 그렇게 불러낸 뒤 저는 아내를 병원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의심되는 병부터 확인해보기 위해 검진을 시작했는데 아내는 암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제 의사 인생을 다 걸고서라도 살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내의 나이가 비교적 젊은 탓인지 전이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박사를 따고 교수가 될 동안 말없이 제 뒷바라지를 했던 착한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나기 전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미안하지만 엄마 좀 부탁할게. 저는 아내의 말에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그게 뭐가 미안해. 내가 진지게 챙겼어야 했는데. 아내의 유언대로 저는 벙어리인 장모님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정석껏 모셨어요. 자꾸 집안일을 하시기에 가사도우미도 불렀는데 결국엔 본인 손으로 다 하신다며 가사도우미가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아내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딸 많이 보고 싶으시죠? 그럼 많이 보고 싶지. 벙어리였던 장모님이 아내의 기일날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곁에 있던 아들과 딸은 기함했습니다. 나 방금 할머니가 말한 줄 알았어. 잠깐만, 할머니가 말을 왜 하지? 말도 안 돼. 할머니가 언제 말씀을 하셨다고. 여자 목소리긴 했지만 아빠가 한 게 아니네. 횡설수설하는 애들의 모습에 저와 장모님은 웃음을 터뜨렸고 애들은 한 발 늦게 심각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문이 트였어? 그럼 이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 아니지, 좋은 일이네. 근데 엄마 때문에 말문이 트이신 거면 이거 좋다고만 볼 수도 없고. 애들의 반응이 너무 웃겨서 잠깐 구경도 했지만 아무래도 얼른 상황을 정리해줘야겠더라고요. 얘들아, 고민할 거 없어. 이건 좋은 일이야. 할머니께서 수술 받으셨대. 어? 수술 받을 수 있는 거였어? 대박. 그런 거면 왜 이제 받으셨어요? 할머니도 후회하는 중이야. 진즉에 받아서 우리 강아지들이랑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럴걸. 딸은 감격한 얼굴로 장모님을 끌어안았습니다. 딸 성격이 영락없는 제 엄마였어요. 수학을 잘하면서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도 아이들과 소통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였죠. 할머니, 나 너무 기뻐. 엄마도 분명 엄청 기뻐하고 있을 거야. 그렇겠지? 그럼 엄마가 말이 좀 많았어. 나랑 수다 떨 때마다 그랬어. 이렇게 할머니랑 수다 떠는 게 소원이었다고. 그래, 너나 네 엄마나 나 닮아서 말이 많긴 하지. 나도 많아? 넌 몰랐어? 몰랐네. 아빠, 내가 말이 많아? 장모님을 모셔온 지 석 달 정도 된 때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떠난 뒤에야 제가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동안 아내가 묵묵히 해온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은 기본, 집이 늘 깔끔해서 우리 집은 늘 그런 집인 줄 알았는데 아내가 떠난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집안 곳곳에는 먼지가 쌓였고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얘들아, 우린 대체 엄마한테 어떤 보살핌을 받았던 걸까? 그러니까
집 언제 다 치우지? 아빠, 제가 주말에 한번 싹 치울게요. 네가? 그래도 엄마 닮아서 꼼꼼한 사람은 저뿐일걸요. 나도 엄마 닮았거든. 야, 넌 네 방부터 정리해. 그래도 난 내 방은 깨끗하거든. 그래도 다행히 아이들은 엄마의 부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아내가 떠나기 전까지 너무 아팠거든요. 아픈 모습을 계속 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전 아내가 더 오래 제 곁에 있어주길 바랐지만 아내가 떠난 뒤 산재한 일들로 인해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내 없이 집안일의 시스템을 좀 만든 뒤에야 장모님을 모셔올 수 있었어요. 제가 가서 같이 살자고 했더니 처음엔 거절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적적하시잖아요. 저도 아내 없으니 마음이 허전해요. 애들도 다 성인이고 조금 있으면 다들 독립한다고 할 텐데 그럼 더 허전할 것 같아요. 이제 일도 좀 쉬시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장모님은 뭔가 더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일단은 더 고민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수개월을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석 달 전쯤 우리 집으로 들어오신 거였죠. 장모님이 들어오시니 아이들도 훨씬 안정감을 느끼더라고요. 할머니 오니까 너무 좋다. 저도요, 할머니. 장모님은 아이들을 꼭 안으시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을 보니 딸이 더 생각나셨겠죠. 사실 장모님을 모셔오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소통이었는데 제가 얼굴을 보면서 말을 하면 장모님께서 꽤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바로 고개도 끄덕이시고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모님이 제 말에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장모님, 좀 늦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나야 먹었지. 자네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저도 모르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먹었죠. 마치 아내가 있을 때처럼 대답하고 보니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겁니다. 장모님, 설마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김서방. 내가 말한 거 맞아? 예? 아니, 설마 그럼 원래 말씀은 하실 수 있으셨어요? 아닌데, 분명 아내랑 수어로 대화하셨었잖아요. 그랬었지. 우리 딸은 말 배우고 나서부터 수어를 배웠어. 엄마랑 쫑알쫑알 얘기도 하고 싶었을 텐데 엄마랑 말을 하려면 수어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애가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어찌나 잘하던지. 집에서 못하니까 밖에서 열심히 하나 싶더라고. 저도 아내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아니, 근데 장모님,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언제부터 말씀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장모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애가 암 걸리고 나서 후회했었어. 진즉에 수술할걸. 그깟 돈 아끼겠다고 수술을 안 한 내가 원망스럽더라고. 그래서 매일 기도했지. 제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 내가 수술해서 우리 딸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수다도 떨고 이제부터는 엄마 노릇만 제대로 하고 살겠다고. 근데 애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지. 수술 받으신 거예요? 사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는 아니었거든. 어릴 때는 귀도 잘 들리고 말도 곧잘 했었어. 우리 딸 성격이 딱 나 어릴 때야. 나도 어지간히 쫑알거리는 애여서 주변 어른들이 애가 뭐 저렇게 말이 많냐고 타박할 정도였거든. 아내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알았으면 제가 진즉에 수술권유로 했을 거예요.
저는 장모님이 선천적으로 귀도 안 들리셔서 말도 못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나는 달팽이관이 뼈로 변하는 병이 있어서 후천적으로 귀가 안 들리게 됐어. 그러다 보니 말도 어눌해지고 결국엔 말도 잘 못하게 된 거지. 말하면 바보 소리를 들으니까 입을 다물게 됐어. 그리고 수어를 사용했지. 우리 딸 어릴 때는 아무도 안 들을 때 자장가도 불러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내는 몰랐던 거네요? 전혀 몰랐지. 내가 일부러 말을 안 했어. 왜요? 우리 집도 어지간히 가난했잖아. 딸이 알았어 봐. 걘 분명 어떻게 해서든 돈 벌어서 내 귀부터 고쳐주겠다고 했을걸? 나는 내 딸이 나 때문에 그 이상의 고생을 하는 게 싫었어. 가난한 엄마 밑에서 태어나 얼마나 줄이고 살았는데. 자네도 알잖아. 그래도 어머니는 따뜻한 분이셨잖아요. 저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저희 어머니는 냉랭하고 인색한 분이셨어요. 가난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도 한다네. 예, 저도 이제는 알죠. 그래도 우리 엄마가 조금만 더 따뜻한 분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때가 있었어요. 소풍 갈 때 도시락은 못 사줘도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말씀만 해주셨어도 마음이 그렇게 차가웠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좋았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똑같이 가난한데 쟤는 왜 저렇게 해먹나 싶어서 이상했는데 나중에 보니 장모님처럼 따뜻한 엄마 밑에서 자랐더라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제가 장모님이 따뜻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 시원할 줄 알았으면 진지게 수술 받을걸. 그러니까요.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둘이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뭘 잘 살아요. 제가 고생만 시켰죠. 젊을 때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둘 다 고생했지. 의사는 아무나 돼? 그래도 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잖아요. 우리 딸도 그게 제일 하고 싶은 일이었어. 사랑하는 남자랑 가정 꾸려서 아이도 낳고 자기 가정을 잘 보살피는 거. 실은 그게 내 꿈이었는데 남편이 일찍 떠나는 바람에 나한텐 그럴 기회도 없었지 뭐. 어머님이 우리 와이프 예쁘게 키워주신 거잖아요. 그 예쁜 딸 데려다가 의사 사모님 만들어줬잖아. 남편이 의사면 뭐해요? 자기 와이프 암인 줄도 모르고.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사라고 알 방법이 있어? 아내가 늘 무료 건강검진만 고집했거든요. 제가 데려가서 더 정밀하게 검진을 받게 했어야 했는데. 아껴 살아 버릇해서 그래. 나라고 딸 먼저 보낸 속이겠냐마는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그래도 우리 딸 투병하면서도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는 행복했다고. 나아서 더 오래 자네랑 자식들이랑 살면 좋겠지만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저 감사할 거라고 했어. 너무 뿌듯하대. 자네랑 아이들이 있어서. 자네가 자네 일을 열심히 한 게 우리 딸에게는 최고의 호강이었던 거야. 저는 오랜만에 아이들 없이 장모님 앞에서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니 정신이 들더라고요. 비록 아내는 일찍 떠나보냈지만 아내가 부탁한 장모님을 끝까지 잘 모시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장모님을 모시고 수술 후 경과도 함께 봤는데 경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알고 보니 장모님은 이미 우리 집에 들어오실 때부터 말씀하실 수 있었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나 신기하던지 나도 모르게 말을 해버렸지 뭐야. 근데 왜 처음 집에 오셨을 땐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애들 앞에서도 안 하셨잖아요. 조금 있으면 딸 기일이었잖아. 원래는 딸한테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었지. 근데 내가 말하는 게 나도 신기한데 참을 수가 있어야지. 또 우리 딸은 이제 저 하늘에서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꼭 기일에만 듣는 것도 아니겠다 싶더라고. 아유, 어머니한텐 역시 우리 와이프가 1순위인 거죠? 그럼 어떡하나? 내 자식인데. 자네도 나보단 우리 딸이 1순위일 거 아니야. 그건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애들한테는 일단 비밀로 해줘. 기일에 들려주고 싶어서 그래.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장모님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덕분에 저는 장모님과 함께 편하게 아내 얘기도 할 수 있었고 덕분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아내 이야기를 하면 눈물부터 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불쑥불쑥 아내의 부재로 인해 슬플 때였습니다. 조용히 서재로 돌아가 아내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 장모님께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자네, 또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슬픈 거지? 와, 우리 장모님이 말씀하시니까 말로 위로도 해주시고 진짜 좋네요. 사실 아직 다 못한 말이 있어. 네? 슬픔에 잠긴 것도 잠시 장모님께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일 시간 되면 나랑 같이 가볼 텐가? 내 고향인데. 다음 날도 주말이었기 때문에 못 가볼 건 없었죠. 어머니 고향 가보고 싶으시구나. 그럼 당연히 제가 모시고 가야죠. 애들도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자고 할까요? 애들은 나중에. 아직 내가 듣고 말하는 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결국 장모님과 둘이 가게 됐는데 말씀하시는 주소지로 가보니 넓고 황량한 땅이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 어릴 때 우리 집도 있었던 땅이야. 전에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다 덮어버렸더라고. 그러면 읽으면 다시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땅인 거예요? 트랙터 불러서 한번 싹 뒤집으면 이게 비옥할걸. 우와, 땅이 진짜 넓네요. 이 정도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한 2만 평은 되지? 그 땅을 보는데 부지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 멀리 강 흐르는 것도 보여서 시설을 지어도 좋겠다 싶은 땅이었죠. 어머니, 제가 땅 좀 사드릴까요? 뭐? 2만 평을? 당장 2만 평을 다 사드리진 못해도 조금씩 사서 넓혀가면 되죠. 장모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럴 거 없어. 왜요? 어머니 고향 땅이잖아요. 그럴 거 없대도. 제가 부동산에 좀 알아볼게요. 주인분하고 연락 가능한지, 일부 매매도 가능한지. 아유 참, 그럴 거 없대도. 그냥 연락이나 해보는 거죠. 주인이 안 판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안 팔지. 에?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안 판다니까. 혹시 연락해 보신 거예요? 연락해보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에이, 그럼 연락부터 해봐야죠. 혹시 알아요? 주인이 마침 팔고 싶었는데 우리가 딱 연락했을지. 안 판대도. 그냥 전화 한번 해보겠다는데도 장모님이 평소답지 않게 안 팔 거라고 자꾸 우기시는 겁니다. 저도 오기가 생겨서 물었습니다. 저랑 내기 하실래요? 주인이 파나 안 파나. 무슨 내기? 만약에 주인이 판다고 하면 제 말대로 땅 받으시는 거고,
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어머니 차 한 대 사드릴게요. 그래? 네. 사실 장모님이 20년째 같은 경차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김밥집을 운영하실 때부터 장도 보고 가끔 배달도 가려고 사셨다는데 저랑 아내가 좋은 차로 바꿔드리고 싶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거절하셨거든요. 이 핑계로 차 한 대 사드리자 싶었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 전화 걸어서 주인이 땅 판다고 하면 자네가 이 땅 대신 나한테 차를 사주고, 주인이 땅 안 판다고 하면 내가 뭐 하나 줄게. 어떤가? 아니, 주인이 땅 판다고 하면 제가 땅 사드린다고 했잖아요. 땅보다 차가 좋으세요? 뭐 이 땅은 굳이 자네가 사줄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장모님의 말을 잘 이해하진 못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차라도 받으시겠다는 거니까 다행이다 싶었죠. 저는 인근 부동산으로 연락했고 부동산 주인도 땅 주인이 땅을 안 팔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연락해서 좀 물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내가 지금 바로 해보고 연락 줄게요. 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장모님께 곧 연락을 준다고 한다는 말을 채 다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장모님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부동산이죠? 나 안 팔아요. 알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예.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연락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제 옆에 있어요. 제가 말할게요. 장모님은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보고도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장모님, 설마... 내가 그랬잖아. 이 땅은 자네가 굳이 안 사줘도 된다고. 왜냐면 내 땅이니까. 내가 샀어, 벌써. 예? 자네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온 거야. 우리 딸한테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자네한테 보여주면 절반은 보여준 기분이라서. 설마 2만 평이 다 장모님 땅인 건 아니죠? 왜 아니겠나? 이 땅이 헐값에 나왔었어. 자네도 알지만 내 김밥집이 꽤 잘 됐잖아. 가맹점 내자는 데도 많았고. 물론 내가 거절했지만. 세상에,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까불었네요. 나한테 땅 사준다는 자네가 예뻐서 좀 놀려봤어.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 도시 사람들은 모르지. 이거 한번 뒤집기만 하면 바로 농사도 가능하다는 걸. 그래서 헐값에 나왔던 거야. 아내는 몰랐던 거예요? 걔 몰랐지. 내가 시골에 땅을 산다고 했더니 애가 그걸 왜 사냐고 그러더라고. 가서 살 것도 아닌데 시골 땅 사서 뭐하냐고. 그렇긴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사신 거예요? 나는 그냥 어릴 때 우리 집이 하도 가난해서 아버지도 소작농으로 남의 땅 농사만 지었고 그랬으니까 이제라도 땅 주인이 돼서 소작이라도 줄까 했지. 와, 우리 장모님 완전 부자시네. 잠깐만, 그러면 우리 네 개는 어떻게 된 거죠? 뭘 어떻게 돼. 자네 말대로 내가 땅을 판다고 했으면 자네가 나한테 차를 사주는 거였지만 내 말대로 땅을 안 팔았으니 내가 자네한테 뭘 하나 줘야지. 다시 듣고 보니까 제가 이길 수 없는 내기였네요. 그렇지. 장모님이 재밌다는 듯 또 웃으시더라고요. 장모님은 그 땅을 저와 아들, 딸 앞으로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 땅에 내가 뭘 하기엔 난 너무 늙었어. 처음엔 요양원이라도 지어볼까 했는데 그것도 다 돈이잖아. 그러지 말고 유산으로 물려줘야겠다 싶더라고. 만약에 개발이 되면 토지 보상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양원이 짓고 싶으셨어요? 우리 딸이 아픈 걸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딱 눌려서 뭐하나 우리 딸처럼 투병하고 지친 환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까. 사위도 의사고 손자도 의사 될 건데 요양병원 하나 차려도 좋겠다 싶고.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손녀가 섭섭해할 거 아니야. 저는 교사라고 빼놓은 거냐고. 그래서 셋한테 공평하게 줄까 해. 그래도 이건 어머님이 갖고 계셔야죠. 내가 자네를 모르나? 우리 딸 같다고나 데리러 온 자네 보면서 이미 결심했네. 자네는 내 딸이 나한테 남겨주고 간 내 아들이야. 어머니, 저 그럼 또 울어요. 나이 50 넘은 아들 자꾸 울리실 거예요? 아이고, 70 넘은 나도 우네. 저랑 장모님은 손을 잡은 채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도 막상 이 땅을 봤다면 행복해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얼마 후 저는 아들, 딸도 데리고 장모님의 고향 땅을 보러 갔습니다. 애들도 보더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아들, 딸들은 상속을 거부했습니다. 아빠, 난 아빠가 받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도 우리가 받아서 뭐해? 아빠가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한테 주면 되지. 얼씨구, 그러니까 힘든 건 아빠가 다 해서 나중에 잘 만들어진 거 달라 이거지? 아이, 들켰네. 근데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괜히 명의만 셋이고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러지. 나도 재산을 관리해 본 적도 없고 할머니가 평생 번 돈으로 산 건데 괜히 이도저도 못할까 봐 걱정돼.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외할머니 댁을 따라드리고 싶어. 외할머니한테 너희들은 엄마의 분신 같은 존재야. 물론 아빠도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지만 나는 외할머니가 우리 셋에게 그 땅을 주고 싶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우리 셋이 함께 갖기를 바라시는 거야. 관리는 결국 아빠가 해야겠지. 너희들 돈 벌기 전까지는 재산세도 아빠가 내줘야 할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으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 같이 얘기할 수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대화할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아, 할머니는 그런 걸 바라시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도 그런 걸 바랄 것 같아. 목적은 재산 상속이 아니라 우애 상속인 거지. 우와, 오빠 말 잘한다. 교사는 오빠가 해야겠는데? 왜? 얼마 전에 수업 시간 다 말아먹고 와서 나한테 화풀이하는 거냐? 아, 진짜. 난 평소에 말을 이렇게 잘하는데 왜 수업 시험만 하면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거지? 넌 하고 싶은 말을 좀 줄여야 해. 그래야 제대로 할 말을 하지. 말 다 했냐? 아니, 아직 다 안 했는데? 다 큰 성인이 돼서도 어릴 때처럼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웃음만 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장모님의 뜻을 받아 셋이 그 땅을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전 상속을 최대한 미룰 생각이었는데 장모님이 불도저 같으시더라고요. 장모님, 이제 땅이 한 평도 얻게 되셨는데 안 허전하세요? 이제라도 원하시면 돌려드릴게요. 혹여나 장모님 마음이 허전하실까봐 농담처럼 물었는데 장모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 내가 설마 땅만 샀을 것 같나? 예? 그럼 뭐가 또 있으세요? 우리 김밥집 하루 매출이 얼마였는데 그 땅 2만 평은 저렴하게 샀대도 강남에 아파트랑 건물도 한 채 있어. 나 건물에서 나는 월세로 먹고 사는 여자야. 아니, 그럼 수술을 더 일찍 받으실 수도 있었겠네요.
아유,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 우리 딸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자네한테 날 부탁하지도 않았겠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우리 딸한테도 다 말했지. 그럼 걔가 좀 마음이 편했을 텐데. 아니요. 응? 뭐가 아니야? 아내는 그래도 저한테 장모님을 부탁했을 거예요. 아내가 걱정하는 건 장모님의 재정적 상황이 아니라 자기 떠나고 혼자 남을 장모님을 걱정했던 거니까요. 장모님도 그래서 저희 집으로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걱정돼서. 저는 그제야 장모님의 마음을 다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재산이 많으셨다니 그 사실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혼자서라도 편히 사실 수 있었던 장모님이 굳이 불편한 사위와의 동거를 허락하셨다는 거였죠. 그 선택이 우리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제라도 불편하시면 편하게 지내셔도 돼요. 아니 뭐야? 자네 마음이 바뀐 거야? 내가 불쌍한 노인네가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닌 거 아시면서. 솔직히 저희 집에 오신 뒤로 살림이며 신경 안 쓰시는 데가 없잖아요. 가사도우미 불러도 직접 하시는 게 더 좋다고 하시고. 내가 아직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가사도우미를 불러? 그래도 전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일도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주머니 아내 아프고부터 오신 분인데 꽤 성실하고 좋은 분이세요. 어머니, 그렇게 재산도 많으신데 일자리 창출도 해주셔야죠. 그게 또 그렇게 되나? 그럼요. 그게 바로 사회환원이지. 다른 게 사회환원이 아니에요. 제 설득은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장모님은 해고하려고 했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다시 불러 일을 부탁하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장모님도 살림을 놓으신 건 아니었지만 장모님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시간제로 쓰시면서도 월급은 넉넉하게 주셨어요. 우리 사위가 그러는데 이런 게 일자리 창출이고 사회 환원이라고 하대? 그럼요. 안 그래도 저 잘리는 줄 알고 얼마나 골치가 아팠는지 몰라요. 이대 교수님이랑 사모님이 워낙 인자하셔서 일하기가 참 좋았거든요. 우리 딸 아프고 나서부터 왔다더니 사람 보는 눈이 있네요. 그럼요. 제가 운이 참 좋은 사람이죠. 우리 큰 사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장모님도 점점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와의 공존을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마음이 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생각했을 때 밖에 나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벙어리에 딸까지 잃고 혼자 된 장모님이 고된 가사노동에 건강을 잃으시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렇게 아내의 길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인턴을 시작했고 딸은 임용고시 준비를 시작하는 바람에 꽤 바빠졌습니다. 그럼에도 엄마의 기일이라고 다들 시간을 빼서 집에 왔더라고요. 그날 외할머니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애들은 기함했습니다. 장모님은 아이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고서야 그 뜻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를 속이려던 건 아니고 엄마 기일에 너희도 많이 슬플 거 아니야. 이렇게 내 목소리라도 들려주면 깜짝 놀라면서 기뻐할 것 같아서. 그제서야 기쁜 소식으로 아이들의 슬픔을 덜어주고 싶으셨던 장모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제사를 마무리하며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여보, 거기선 아프지 않게 잘 지내지? 우리 지내는 것도 보고 있어? 어때? 보기 좋지? 엄마, 나 임용고시 준비 너무 힘들어. 괜히 교사한다고 했나? 나도 의사 할걸. 엄마, 얘는 이렇게 나를 무시한다. 의사 되는 건 어디 쉽냐고. 교사 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처럼 말한다니까. 아이들은 여전히 티격태격했고 마지막으로 장모님의 차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예쁜 우리 딸. 거기서도 사랑 많이 받고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장모님의 첫마디에 우리 자식들은 동시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도 잘 지낸다. 네가 가족으로 묶어준 우리 김서방이랑 손주들이랑 같이. 이걸 바랐던 거지? 엄마 외롭지 말라고. 대신 네 남편이랑 자식들도 나더러 잘 돌봐달라고. 하여튼 늙은 엄마 부려먹는 재주가 아주 용해. 장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는 울고 웃었습니다. 애들도 네가 잘 키우고 가서 앞으로도 다 잘할 것 같아. 내가 한 가지 너한테 미안한 건 이 말을 얼굴 보고 못해서. 깜짝 놀랐지? 내가 말 걸어서. 나 이제 말한다? 어때? 나 말 잘하지? 사실 내가 어릴 때 너보다 말이 많았어. 맨날 말 많다고 뭐라 해서 미안했다. 실은 어릴 때 날 보는 것 같아서 좀 무안했던 것 같아. 엄마, 할머니가 나더러 엄마만큼 말이 많다는데 사실이야? 뭘 물어? 사실이지. 넌 나랑 네 엄마 판박이야. 그래, 생긴 것도 판박이잖아. 맞아. 셋이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걸? 셋이 할머니, 엄마, 딸인 거. 아내의 기일이었지만 우리는 꽤 많이 웃었습니다. 동시에 많이 울기도 했죠. 그러나 제법 한가족 같아진 모습에 아내도 뿌듯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 아내가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 처음이었어요. 여보,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아니야. 우리 남편이 최고야. 우리 엄마도 잘 돌봐주고 애들도 사랑으로 계속 돌봐주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애들이랑 엄마 곁에 있다 와야 해. 난 좀 빨리 가서 당신 만나고 싶은데. 안 되지. 당신이랑 나는 하나잖아. 당신이 내 목까지 더 잘 살다 와야지. 대신 이렇게 한 번씩 꿈에라도 나타나 줄 거야? 당신 하는 거 봐서? 아내는 꿈속에서도 저에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덕분에 한바탕 또 울다 웃었네요. 이제는 아내가 없는 일상을 제법 능숙하게 살아갑니다. 장모님도 계시고 아내를 꼭 닮은 아이들이 있어서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저도 힘을 내서 그들에게 좋은 사위, 아빠로 더 열심히 살다가 아내 만나러 가려고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조만간 장모님이 주신 땅이 개발이 돼서 토지보상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재산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매일 아침 장모님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하면서 저보다 투자 고수이신 장모님께 한 수 배우고 있어요. 배움의 대가는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음료수 한 캔입니다. 걸음이 어찌나 빠르신지 알고 보니 하루도 아침 운동을 걸으신 적이 없다고 하네요. 장모님의 건강까지 따라가려면 저도 부지런히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